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4월에 25%로 시작해 1년에 걸쳐 인상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니콜라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 트럭의 불량을 폭로한 이후 경영진 교체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추가 자본 확보에도 실패하며 결국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이 간밤 뉴욕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이번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 기준금리 동결 쪽으로 입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FOMC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07% 소폭 올랐습니다. 2만 56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도 0.24%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0.16% 강보합 수준에서 44,628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0.47%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15% 하락하면서 4.53%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혼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재료가 1% 이상 내렸고 금융은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업종은 모두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 건강이 1% 이상 올랐습니다. 또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면서 2020년 뉴욕 증시에 대비했었던 수소 전기 트럭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결국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가가 39%나 폭락했는데요.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TSMC와 브로드컴이 분할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최근 급등한 것에 그런 피로감이 쌓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모건스탠리 분석가는 월마트에 대해 주당 목표가를 153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 약 47%나 높은 가격입니다. 월마트는 오는 20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M7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0.16% 강보합 수준에서 244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가장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이폰 16e를 공개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0.12%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2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 충격에 따른 손실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터 칩 마요나라 1을 공개했는데요. 일반적인 초전도 큐비트를 이용한 기존 양자 컴퓨터 칩과는 달리 차세대 초전도 큐비트로 꼽히는 위상적 큐비트로 만든 게 특징적입니다. 자,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703달러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14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으나 전날 2.76%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입니다. 또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약 2%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360달러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로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스톡 옵션을 받기 위해 법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자, M7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외신 기사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트럼프가 허위 정보에 갇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57%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강한 전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675억 달러 무기 지원과 315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언급해 5천억 달러 상당의 광물 자원을 양보했어야 됐다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협상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는 나토 가입 추진이 전쟁 원인 중 하나라고 공개 발언한 유일한 서방 지도자라며 이는 크렘린의 입장을 이해하는 신호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선거 문제를 거론한 것도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은 젤렌스키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으며 전시 상황에서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에 미칠 영향을 두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금융사인 HSBC가 2024년 연간 세전이익 6.5% 증가와 함께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은행 사업 매각 효과 덕분이면서 연간 매출은 65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요. 세전이익은 323억 1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HSBC 자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30억 달러의 손상차손의 기저효과 영향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 감소한 23억 달러였는데요. HSBC는 2025년 1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HSBC는 2026년도까지 연간 1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면서 2025년 순이자 수익 전망치를 42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CEO로 취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발표한 첫 연간 실적이며 홍콩 증시에서 HSBC 주가는 발표 직후 0.29% 하락한 바 있습니다. HSBC는 홍콩에서 약 40명의 투자은행 직원을 감축했으며 M&A,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에너지 부문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사업을 4개 부문으로 재편한 HSBC는 조직 간소화를 통해 2025년도까지 약 3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이끄는 인물들은 중국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죠. 창업자 량원펑은 중국의 샘 알트만으로 불리지만 대중 노출을 피하면서 핵심 개발팀도 중국 명문대 출신의 젊은 인재들로 구성됐습니다. 직원 수는 140명 미만으로 추정되면서 연구 논문에서는 약 200명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타났는데요. 량원펑은 1985년 중국 잔장에서 태어나 수학의 재능을 보였으며 2002년 저장대에 입학해 정보통신공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2008년부터 머신러닝을 활용해 금융 데이터를 분석했고 퀀트 투자계의 전설인 짐 사이먼스에게 영감을 받아 2015년 저장대 동무 진 씨와 함께 중국의 퀀트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를 설립했습니다. 진 씨는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전문가로 하이플라이에서 투자 전략을 주도했는데요. 딥시크는 AGI, 즉 인공지능의 일반화 개발을 목표로 하며 칭화대, 베이징대 출신의 AI 연구자들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인재들이 포함됐습니다. 량원펑은 경험보다 창의성과 학문적인 영향을 중시하면서 AI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경쟁보다 높은 연봉과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제공하면서 중국 AI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파산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전기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매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4,7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자산을 매각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니콜라의 파산은 한때 월가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기대를 받았던 기업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포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GM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 트레버 일턴의 허위 정보 제공과 사기 혐의가 밝혀지면서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졌고요. 밀턴은 2022년 증권 사기 및 전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회사의 주력 차량이 결함으로 리콜되면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니콜라는 자금난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했지만 2025년 1분기 이후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고요. 니콜라의 주가는 2022년 상장 당시에 80달러에 달했지만 최근 2달러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 1대 30의 액면 불안을 감안했을 때 하락폭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예정인데요. 니콜라는 전기차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되었으며 스펙 상장을 통해 급성장한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2.8%를 상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코어 CPI는 3.7% 상승하면서 전월이 3.2%보다 올랐고요. 특히 서비스 물가 부문은 5%까지 급등했습니다. 항공료 하락폭 감소 그리고 식료품, 사립학교 학비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과 가계 실질 소득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에 영국 파운드는 1.261달러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영랑은행은 2월 기준금리를 4.5%로 인하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글로벌 에너지 비용 상승과 규제 요인으로 인해 2025년 3분기 물가가 3.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2027년도까지 2% 목표치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올해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건 기존 1.5%에서 0.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CPI 상승이 예상보다 컸지만 놀라운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7개월간 3%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속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이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이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쇠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미증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일단 장 초반만 봤을 때는 네. 오늘만큼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판 갈수록 강세를 보여줬고 결국에 S&P 500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좀 했고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의 최근 수급 기조가 일부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이 수급이 좀 정체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전반적인 어떤 시세의 흐름들은 이전 고가에 관련된 경신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비교적 좀 견조한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이 이전 고가 이후에 사실 뭐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M7 특히나 이 기술주들 안에서에 관련된 수급 양분화도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이런 기점들이 추가적인 어떤 이 이전 고가 경신을 좀 못하고 있는 일부 좀 수급의 어떤 정체 기조로 좀 선회되는 그런 움직임들 좀 보여줬지만 대체적으로 좀 중소형주 위주의 좀 강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점. 특히나 반도체주의 개별적인 상승이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인텔 같은 기업들이 6%대 좀 하락을 좀 하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것에 좀 대비해서는 일부 차익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수치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정도 좀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폭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들은 뭐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불확실성, 뭐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비교적 미국 증시의 흐름들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우라던가 나스닥은 왜 S&P 500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잘 가지 못할까라고 살펴봤더니 이전에 워낙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비분에 있어서 그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이걸 또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기술주 반도체 지수 또 양호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주의 개별 상승으로 3대 지수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전시적인 어떤 수급 압력, 특히나 뭐 4월로 좀 연기됐던 일부 이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만약에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할 수는 있겠는데 시장이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일부 협상용이라는 어떤 카드, 협상용 카드로서 전환되고 있고 주요국들과 빠르게 관세 관련된 재협정을 현재 좀 추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많은 투자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어떤 자국 이익에 좀 부합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좀 이끌어낸다면 완화될 수 있는 기조가 좀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서 더해서는 뭐 AI 관련된 방향성이라든가 2025년도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가 과연 얼마만큼 좀 상향 제시될까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다만 좀 뭐 블랙엘 관련된 양산에 관련된 노이즈시가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 점 그리고 루빈이 예정 출시일보다 좀 연기가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HBM4에 관련된 진 효과들이 좀 다소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의 추가적인 어떤 이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게 좀 제시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방향성이 다시 한번 좀 재확인된다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안에서도 사실 수급적인 어떤 정체 구간들이 좀 완화되는 긍정적인 어떤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관세라든 키워드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 반도체주 여기 더불어서 M7의 주가까지 상승 추세 이어갈지 혹은 하락세를 보여줄지 여기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는 1월에 FOMC 의사록까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했던 FOMC였는데요. 일단 금리 정책은 매파적 기조로 살짝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완화 시그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가 지난 1월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물가 지표, 특히나 뭐 CPI와 PPI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부분들은 단순하게 뭐 상해치가 좀 있었던 부분, 뭐 처음으로 다시 뭐 3%대 물가 지표가 좀 다시 재진입됐던 그런 부분들은 연준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주가에 큰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1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실업률도 정체되는 흐름들, 특히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연준에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 뭐 FOMC 기조연설에서 좀 확인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진전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약세 확인에 초점을 확인해야겠다. 여기에 좀 중점을 좀 두겠다라고 좀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과 어제 의사록과의 어떤 내용들이 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욱더 매파적 기조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또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2%대 좀 진입하는 명확한 시그널들이 확인이 된다면 금리 정책도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은 연준이 재차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2%대 물가지표 도달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뭐 새롭게 좀 받아들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 이 점을 좀 평가해보고 싶고 다만 이제 패드워치 툴이 지금 최근 발표됐던 금리 동결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뭐 3월 데이터에서는 97.5%로 좀 상향 제시가 좀 됐었고요. 5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한 21%에서 14%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매파적 기조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다소 조금 쇠퇴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2월, 3월, 뭐 4월 데이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 특히나 뭐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물가 지표에 많은 영향을 좀 작용할까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크게 좀 둔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준의 입장에서 특히나 뭐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된 어떤 계기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화돼서 소비 심리가 쇠퇴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통화 정책들이 좀 빠르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가 지표, 뭐 고용 지표 여기만 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GDP 성장률 내지는 소매 판매 지표 같은 실질적인 어떤 소비 지출의 둔화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일단 연준 쪽에서 내놨던 입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기 때문에 과연 지표들이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지금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에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쏟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GDP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까지 골고루 확인하면서 과연 인플레이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던 그 말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압박을 가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또 꼽아볼 수가 있는 게 TSMC, 브로드컴 그리고 인텔의 지금 그 구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인텔 공장을 인수 검토하고 있는 TSMC 그리고 더불어서 이 브로드컴의 입찰 논의 과연 우린 여기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방향성들을 최근 메시지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죠. 대만을 지칭해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고 그들이 빼앗아간 사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인텔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좀 크게 좀 밀리면서 대만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의 약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를 경계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이 경영난에 좀 봉착했던 인텔을 미국이 좀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좀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뭐 로이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TSMC를 좀 압박해서 인텔과 합작 공장을 좀 만들 것을 좀 권고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렇다면은 TSMC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유출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내려놓고 인텔과 과연 합작 법인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시장에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우세하게 좀 나왔었고요. 두 번째 나왔던 거는 뭐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행정부가 TSMC에 대해서 관계자를 좀 만나서 협업 방향을 좀 제시를 했었고 미국 공장에 대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까지를 좀 권고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대만 매체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지분 한 20% 정도에 대한 인수를 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좀 TSMC와 인텔의 공식적인 입장들은 현재 뭐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인텔의 어떤 정상화 과정에 미국의 반도체 압박이 좀 더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도 해서 뭐 브로드컴도 인텔의 칩 설계 부분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을 인수할 수 있고 여기도 해서는 뭐 비공식
입찰을 논의했다라고 좀 전해지면서 이전 일정가에서는 뭐 인텔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일부 차익 매물 좀 되돌리면서 한 6% 정도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관건은 뭐 인텔이 과연 좀 정상화를 좀 이룰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미국 행정부의 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TSMC가 정말 합작 공장을 좀 만들어서 미국의 어떤 눈치 보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가. 이런 전략으로 좀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공장 일부를 좀 인수해서 오히려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낸 선에서 협의를 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대체적으로 파운드리 부분과 인텔의 제품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욱더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적자폭이 큰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한 일부 정상화 부분, 그리고 인텔은 제품 판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져간다면 오히려 좀 빠른 정상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TSMC가 합작 공장을 만드는지 혹은 지금 미국 공장을 인수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 뭐 제2의 테슬라다라고 불리고 있던 게 바로 이 니콜라인데요. 니콜라가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크게 줬습니다. 지금 뭐 오늘장 안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전기차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거의 다 내려갔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체적으로 뭐 니콜라의 파산 보호 신청을 어제 좀 제기했던 부분들은 사실 뭐 이전에도 예견됐던 일부 사항들이 좀 아니었나라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니콜라의 배터리 기술이 좀 부재했던 점, 그리고 수소 발전 기술이 허구라고 좀 주장하면서 뭐 예전에 우리가 좀 동영상에서 뭐 우리가 확인을 한 바 있었죠. 전기 트럭이 주행하는 그런 장면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내리막길에서 좀 촬영된 허구다라는 부분들이 조사가 좀 시작됐었고 이게 현실화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트레버 밀턴이라는 창업자가 징역형을 좀 선고받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좀 이어졌었고 이 부분에 이후에 어떤 정상화 관점에서 수소 발전 기술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를 좀 탑재한 세미트럭 출시를 좀 했는데 이게 작년도까지 한 600대가 생산이 좀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차량 결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리콜 조치가 좀 됐다는 점.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니콜라의 어떤 경영 정상화가 굉장히 좀 험난했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익 성과가 굉장히 좀 악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부 파산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시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뭐 최저 기준에서 굉장히 좀 많은 급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좀 커졌는데 결국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그렇다면 이제 니콜라의 이제 보유자가 경영 정상화 관점에서 과연 이제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주요 부채와 일부 채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은 제3자, 원매자가 좀 필요를 할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콜라가 좀 보유하게 된 가치는 부채와 일부 채무만 좀 남게 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책임 면제 부분들이 좀 더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좀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페이퍼 컴퍼니의 어떤 상태로 좀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니콜라는 증시에서 좀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술의 관점에서에 대한 정상화 부분들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 기업의 정상화가는 어떤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청산이라는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던져지는 뭐 파급력들은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조금 더 좀 높아지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되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 뭐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대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족주 체제이기 때문에 니콜라는 좀 다른 길로서 오히려 시장의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 청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깊었었는데 일단은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 안에서도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애플에서 중저가 AI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16E를 출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아이폰이 겪고 있었던 게 바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좀 부진했다는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폰 16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뭐 아이폰이 내놓는 AI 스마트폰이다라는 이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었고 다만 출시가 좀 됐는데 인텔리전스 탑재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 S24처럼 모든 AI 기능들이 탑재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고 가장 중요했던 점들은 주요국들의 언어 모델 지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그러니까 영문권에서만 좀 이게 많이 팔릴 수는 있겠지만 큰 마켓인 뭐 사실 중국에서 중국어 지원이 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초기 판매량이 감소되게 된 그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1월 달에 물론 좀 할인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할인 효과가 좀 나타내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었던 뭐 아이폰 1호 대비해서에 대한 어떤 증가폭들은 좀 다소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좀 더해졌는데 이게 인텔리전스에 대한 베타 버전이 작년도 뭐 4분기부터 좀 적용이 됐고 올해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좀 탑재정이 좀 되면서 최근에 어떤 판매량들이 소폭 좀 증가했다는 점 여기도 해서는 주요 언어 모델들이 올해 이제 3월부터 좀 순차적으로 좀 적용이 좀 되는데 상반기까지 주요국들의 모든 언어 모델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이폰 1호의 처음 출시 이후에 오히려 그 다음 해에 대한 3분기까지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됐던 요인과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아이폰 SE 중저가형 모델들이 이제 어제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진출이 사실상 뭐 아이폰 16과 좀 맞물리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 대한 뭐 차이점들은 인텔리전스 적용이 좀 유사하게 좀 적용되고 있고 아이폰 16에 들어가고 있는 뭐 A18 칩이라든가 8기가 램이 좀 장착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AI폰이 좀 사실상 좀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많이 출고가 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시장을 좀 타겟을 좀 했을 때 일시적인 어떤 흥행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관신 보조금 정책에서 확인됐던 데이터가 2월 춘제 기간 동안 판매됐던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최근 5년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이관심 보조금 정책이 올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들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할인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대기 수요가 실제 구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현실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1분기 실적에 어떤 기여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신규 AI폰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은 좀 쇠퇴된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실적을 통해서 좀 더 증명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신제품 AI폰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영미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일단은 언어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중국 쪽으로 봤을 때는 이구안신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실적 어떻게 찍힐 수 있는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모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 이더리움은 2.62%, 리플은 무려 6%나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96,000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과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컨트는 77,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강세장 내의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이후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FTX 채권자들의 매도 압력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인 8만 9천 달러로 분석되며 하락 시 7만 7천 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는 42 수준으로 다소 약세를 보이지만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10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후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변동성에는 늘 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은 2,500달러 지지선 위에서 횡보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진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6% 넘게 상승하고 있죠.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3,000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형 쐐기 패턴을 이탈한 후 변동성이 축소됐으며 피보나치 저항 구간에서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선물 시장의 펀딩비가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급락 후 매수세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2,500에서 3,000달러 범위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 3,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5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단기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돌파 여부를 반드시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리플도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리플과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 리게티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SEC가 소송을 철회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폐 리플과 연준과의 네트워크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6시 30분 기준이고요. 솔라나 0.67%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부터 살펴보시죠. 솔라나가 밈코인 논란과 FTX 매도 물량 우려로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사기와 내부자 거래로 신뢰를 잃으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FTX가 보유했던 1,120만 개의 솔라나가 3월 1일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 이후 급등했지만 이후 여러 정치인의 무분별한 밈코인 발행과 가격 조작으로 신뢰가 추락했죠.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는 내부자 거래가 확인이 되면서 솔라나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분석가들은 솔라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며 과거 FTX 붕괴 이후보다 더 큰 하락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악재가 이미 반영됐고 또 헤지펀드가 보유한 물량이 전량 매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지코인입니다.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이 전날 오후 직전을 대비해서 0.21%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은 3.46%를 기록하면서 해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 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377.9원에 출발해 장중 380.9원까지 상승했고 최저가는 373.2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2.23억 도지, 거래 대금은 841억 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2주 최고가는 678.2원, 최저가는 115.5원이며 현재 가격은 연간 변동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카로다노입니다. 에이다죠. 1.33%, 1% 넘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다가 완전한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위한 헌법을 공식 비준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투표에서 85% 찬성으로 기존 임시 헌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향후 카르다노 에이다는 제품 로드맵과 예산 비준을 진행하며 9월 선거를 통해 공식 헌법위원회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호스킨스는 카르다노는 이제 선출된 공식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하나의 정부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헌법은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커뮤니티 피드백을 반영해 발전할 예정입니다.
호스킨스는 이 과정이 카르다노의 차용자 중심 탈중앙화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체인링크입니다. 0.45% 강보합 수준입니다. 체인링크는 한국 프리미엄 3.96%를 기록하며 해외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거래량은 90만 8,222.61 링크, 거래 대금은 243억 원으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체인링크는 2,700원대 진입을 시도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26,000원까지 오르고 있고요. 27,000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44,600원, 최저가는 11,760원으로 현재 가격은 중위권에 속합니다. 자, 수익코인 살펴보겠습니다. 0.36%, 아발란체 0.77%, 스텔라 루멘 역시 1.41%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현지 시간 19일 24시간 동안 약 3% 넘게 하락했지만 0.3달러 지지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볼드의 AI 분석에 따르면 3월 1일 스텔라 가격은 최대 0.3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GPT-4O는 0.35달러, 클로이3 오프스는 0.34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스텔라의 가격은 머니그램, 서클과의 협력 및 중앙은행 파트너십 등의 펀더멘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리플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리플 현물 ETF 승인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으며 0.4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자, 시바이누는 0.8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가 데드크로스 형성을 앞두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데드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약세 시소인데 시바이누는 이미 주간 기준 3%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0.000011달러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가격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서 시바이누가 조정을 견딜지 여부가 주요 관건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코인 시황 전달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레딧입니다. 네, 가장 먼저 레딧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은 2024년 3월에 IPO를 진행한 이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서브 레딧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X, 인스타그램과 달리 이 익명성 중심의 자율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은 이 서브레딧의 한 종류인데요. 일단 서브레딧이라는 건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한 개별 커뮤니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게시판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시로 봤던 게 제가 지금 R-스탁스라고 했습니다. R이라는 건 지금 레딧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탁은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R 그다음에 스탁을 붙이면 그 관련된 게시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콘텐츠를 작성하고 공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브레딧마다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던가 운영진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이 투표를 통해서 콘텐츠 품질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보이는 게 그 콘텐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버튼입니다. 지금 잘못된 내용은 다운보트로 가려지고요. 유의미한 정보는 업보트로 또 상위에 노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땠을까요? 일단 4분기는 이 매출이 4.3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YOY 대비했을 때 71% 그리고 컨센을 5.5%나 사게 하면서 실적을 굉장히 잘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92%대로 YOY 대비했을 때 4.2%포인트나 올라갔는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최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살펴봤더니 일간 활성 사용자, 즉 하루 동안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찝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일간 하루 활성 사용자가 1억 17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1억 31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또 못 미치는 숫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EO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구글의 알고리즘 변경에 따라서 검색 트래픽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잘 풀어보자면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 동사의 플랫폼으로 유입되던 그런 사용자들이 이 4분기가 이 3분기에 대비했을 때 60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소한 수치를 봤더니 2년 만에 첫 감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딧은 방법을 구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크롤링 최적화와 댓글 노출 방식을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레딧이 구글 검색에서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쳤을 때 레딧의 게시글이 더 빨리 뜰 수 있도록 웹페이지 구조를 조정을 하고요. 댓글이 표시되는 방식까지 함께 변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구글 검색을 위한 행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로그인 사용자에 대해서 계정을 새롭게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보다가도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거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뜨기도 하고요. 일단 회원가입 창 자체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 상단에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그인 사용자 또한 계속해서 회원가입에 있어서 쉽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레딧은 구조를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별 토론이 쌓이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브레딧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가공되지 않은 원본의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라던가 소득 정보 같은 경우엔 대략적으로 분류만 가능해서 이 개인 맞춤형 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레딧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분석까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넷플릭스랑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광고로 수익을 굉장히 높게 내고 있습니다. 레딧도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다면은 이 광고와 추천 시스템으로 성장 가능성이 넷플릭스 더불어서 메타까지 넘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레딧의 매출의 91%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의존도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광고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레딧 매출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이 광고 클릭당 비용 자체가 0.6달러인데 이 메타가 1.3달러, 구글이 4에서 5달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낮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트래픽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고 단가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타겟 광고 효과 자체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딧 사용자는 다른 플랫폼과 중복 사용률이 낮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틱톡이라던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이렇게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레딧은 굉장히 독자적인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광고주에게 다른 플랫폼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타겟층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매력 포인트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딧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폭을 보였지만 그래도 앞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